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75번째 카푸 채널 컨텐츠는 SOM의 도쿄 미드타운과 KPF의 롯본기 힐스 모리타워입니다. SOM과 KPF는 세계 최고의 건축 설계 회사입니다. 원래는 모더니즘 혹은 레이트 모더니즘에서 다뤘어야 하는 건축 설계 회사인데 사실 이들의 사진 자료들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냥 스킵했었습니다. 그런데 록본기에 있는 쿠로카와 기셔의 국립신미술관을 다루다 보니 바로 근처에 있는 SOM의 도쿄 미드타운과 KPF의 록본기 힐스 모리타워 정도는 다뤄줘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국립신미술관에서 정말 엎어지면 코가 닿을 정도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도쿄 미드타운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도쿄 미드타운을 설계한 SOM은 루이스 스키드모어와 나다니엘 에이스 오잉스 그리고 존 오 메릴이 1936년 시카고에서 설립한 건축 설계 회사입니다. 아참, 스키드모어는 오잉스의 여동생과 결혼해서 가족관계라고 합니다. SOM은 특히 초고층 빌딩 설계에 특화된 설계 사무실인데 시카고에만 해도 존 행콕 센터와 윌리스 타워와 같은 초고층 타워를 설계하였고 아직까지 세계 최고 높이의 빌딩 자리를 놓치고 있지 않는 부르즈 칼리파를 이 회사에서 설계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최고의 건축 설계 회사 하면 SOM이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옵니다. 도쿄 미드타운은 도쿄 도청사를 제치고 도쿄 도내에서 최고층 빌딩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4층 높이라고는 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높게 보이지는 않네요. 록본기 지역을 지금처럼 고층 빌딩의 숲으로 바꾸는 데 계기가 된 록본기 힐스 모리타워를 설계한 건축 설계 회사는 SOM만큼이나 유명한 KPF입니다. KPF 역시 3명의 건축가인 유진 콘, 윌리엄 페데르센, 셀던 폭스가 1976년 설립한 회사로 비록 SOM보다는 후발주자이지만 지금은 SOM만큼이나 유명한 초고층 오피스 타워 전문 건축 설계 회사로 커 나갔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KPF가 올린 성과는 놀랄만 합니다. 한국도 국내 최고층 빌딩인 롯데월드타워를 KPF가 설계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롯데월드타워 잘 모르겠습니다. 뭐랄까 육상 빌딩 보는 느낌? 자, 오늘은 볼 게 별로 없네요. 먼저 도쿄 미드타운입니다.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쿠로카와 기조의 국립신미술관과 도쿄 미드타운은 걸어서 10분 거리도 채 안됩니다. 사실 도쿄 미드타운을 다루려면 안도 다다오의 21 디자인 사이트도 같이 설명드려야 하는데 이 작품은 곧 안도 다다오 작품들 전체를 콘텐츠를 만들 때 설명하겠습니다. 도쿄 미드타운과 록본기 힐스 모두 복합 빌딩 군들입니다. 고층 빌딩 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들이 하층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산토리 미술관도 있고 레지던스 뿐만 아니라 호텔 그리고 쇼핑몰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쿄 미드타운 중심에는 이렇게 플라자 광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를 연상시키는 이 철제 구조물들은 꽤나 멋있습니다. 그런데 비 맞지 않게 하는 것 이외에 이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 남서층 하부층에 있는 건물은 레지던스 아파트 부분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아파트는 저렇게 오픈되어 있는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를 높게 치더라고요. 뭐 이 앞의 풍경도 좋으니까 좋은 레지던스 아파트이겠죠?
레지던스 아파트 앞쪽에는 이렇게 실개천도 있고 녹지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렇게 높은 건물도 없고요. 이 부분이 아마 산토리 미술관 쪽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지는 않아서 어떤 미술 작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내부 인테리어는 코마겐코가 했다고 합니다. 전시된 미술품은 일본 전통 미술들 같은데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는 플라자 쪽으로 진입하지 않고 이 뒤쪽 거운 쪽에 있는 브릿지를 통해서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보이는 대로 레지던스 아파트 쪽 앞 공원에 2221 디자인 사이트가 있어서 그걸 먼저 답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공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부를 보여드리긴 할 건데 사실 보여드릴 게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그냥 쇼핑몰이 있는 아트리움 쪽만 구경했거든요. 그만큼 썩 인상이 깊은 작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도쿄 미드타운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내부 공간은 여기에 있는 아트리움 밖에는 없네요. 여기는 여러 샵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트리움은 나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와 할 정도의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본 전통 건축에 많이 나타나는 목재를 활용한 수평순익적인 요소들과 중림들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래서 어쩌겠다는 것인지. 아트리움에서 좀 인상이 깊었던 것은 이 오브제였습니다. 얼핏 보면 천장에서 물이 쭉 떨어지는 일종의 작은 폭포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피아노실에 물을 흐르게 해서 그 효과를 낸 것입니다. 좋은 디자인 아이디어이긴 하네요. 쇼핑몰의 샵 인테리어들은 볼만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7년이니까 당연히 지금은 바뀌어 있겠죠. 다만 아트리움에서 외부 플라자를 바라볼 수 있는 창과 벤치 디자인은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다만 커튼홀 분할은 좀 잘못한 것 같네요. 파가 중앙에 오는 것은 아니죠. 시선에 방해가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도쿄 미드타운에서 제일 멋진 공간은 흡연실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흡연실 중 도쿄 미드타운의 흡연실이 가장 훌륭한 인테리어였습니다. 저 멋진 등들을 보세요. 정말 조명뿐만 아니라 갖가지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가져가서 쓰고 싶었습니다. 도쿄 미드타운은 방문 전 제가 드물게 사전 조사를 하고 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실망했습니다. 너무 평범하다고 할까요? 그건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죠. 자, 녹봉기를 망친 원흉을 보러 가겠습니다. 록봉기 힐스 모리타워는 국립신미술관과 도쿄 미드타운 거리보다는 좀 더 멀리 위치하고 있습니다. 록봉기 힐스 모리타워를 보러 갔지만 실제로는 록봉기 힐스 모리타워 이외에 앞에서 다뤘던 마키 후미히코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TV 아사히 본사도 같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시 창피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록봉기 힐스 모리타워 바로 옆에 TV 아사히 본사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봤자 방송국인이 들어갈 수 없었겠죠? 또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네요. 도쿄 미드타운의 모델이 된 록봉기 힐스도 여러 건축물들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쪽이 미드타운에서 걸어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마주친 것은 메트로 햇이었습니다. 메트로 햇이 정확히 무슨 용도의 건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가 보지 않았었거든요. 국립신미술관과 도쿄 미드타운을 답사할 때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록봉기 힐즈에 왔을 때는 약간씩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서 후딱 여기를 답사하겠다는 생각에 메트로 햇은 스킵했습니다. 록봉기 힐스 모리타워 앞에 있는 원형의 플라자는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도쿄 미드타운 플라자처럼 캐노피가 없어서 비를 피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다만 플라자의 원형을 따라서 세워진 회랑의 유리벽을 따라서 흐르는 물은 글쎄요. 그때는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낭비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물을 흐르게 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미래는 탄소 중립의 시대인데 이런 낭비는 좀. TV 아사히는 제대로 못 보았지만 여기 있는 아레나는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는 TV 아사히의 공개방송 같은 것도 많이 여나 봅니다. 비를 피할 수 있게 거대한 타원형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저기 옆에 서 있는 것이 TV 아사히 본사겠죠? 록봉기 힐스 모리타워 내부도 그렇게 많이 못 보았습니다. 그냥 간단히 맛만 보는 정도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록봉기 힐스 모리타워 본체는 못 들어가고요. 하버의 아케이드 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와 모리 미술관만 들어가 보았습니다. 록봉기 힐스 쇼핑몰을 들어가는 입구 바로 앞에 루이스 부르주아의 마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망은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미지요. 한국 리움 미술관에도 있고 빌바오 구겐하임에도 이 거미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가 록봉기 힐스 쇼핑몰 입구 내부입니다. 사실 제가 직접 본 KPF 건물은 이게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도쿄 미드타운도 제가 처음 본 SOM 건물이기도 하죠. 일단 아케이드 쇼핑몰의 디자인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옛날 북적거렸던 록봉기 거리가 연상이 되네요. 시간이 없어서 저런 브릿지로 올라가 보지 못해서 어떤 공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시간을 들이고 봤어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했네요. 다만 아케이드 디자인은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와 하는 느낌은 주지 못하네요. 그래도 아케이드 공간들이 변화무쌍해서 도쿄 미드타운의 아토리움 쇼핑몰보다는 좀 더 나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모리 미술관으로 가볼까요? 아케이드를 돌다 보면 저렇게 입구가 나옵니다. 저 원통형 공간이 모리 미술관입니다. 저 입구를 들어가면 모리 미술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리 미술관 내부 본체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유리 커튼월이 있어 이중 외피, 즉 더블 스킨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통형 외부를 커튼월로 막아내는 방법에는 좀 충격 먹었습니다. 저는 외부와 내부를 완전하게 밀실하게 마감해야 한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유선형 유리 커튼월을 만들 때는 저렇게 겹쳐서 디자인해도 된다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선입관에 쩔어 있었는지 깨달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유선형 메스를 가진 디지털 건축을 보았을 때 유리든 텅스턴 판넬이든 알루미늄 판넬이든 간에 유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료를 겹쳐서 사용하는 데에는 더 이상 놀라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멀리서 처음 록봉기 힐즈를 바라보았을 때 꽤 놀랐었습니다. 처음 도쿄를 1997년에 답사했을 때는 록봉기 힐즈만큼 높은 건물들이 도쿄에는 많지 않았었거든요. 10년 사이에 정말 도쿄를 많이 바꾸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12년이 흐른 2019년에 갔더니 시부야 지역도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솔직히 이렇게 도심지를 뒤집어 놓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 SOM과 KPF의 건물도 소개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네요. 사실 SOM의 윌리스 타워랑 부르즈 칼리파도 올라가 보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높은 건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상 카푸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